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기름값 보고 깜짝 놀라시죠? 아니,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떻게 내 차 기름값과 주식 계좌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 오늘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중동에서 분쟁이 터졌는데 왜 내 주식은 떨어지는 걸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파도는요, 작은 물결에서 시작되잖아요. 그 첫 번째 물결, 바로 중동 리스크라는 불꽃이 어떻게 전 세계 유가를 뒤흔드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여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딱 터지니까 보세요. 유가 그래프가 그냥 수직으로 솟구쳐 버리죠. 순식간에 배럴당 $100를 넘어버립니다. 아, 시장이 정말 이렇게나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구나. 이걸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 충격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보기에 앞서서 기본 개념 하나만 딱 짚고 갈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 유가라는 게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전 세계 경제라는 이 거대한 기계를 굴리는 피, 혈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제대로 돌지 않거나 가격이 막 오르면 당연히 경제 전체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 원유도 다 같은 원유가 아니에요. 뭐 미국산 WTI, 유럽의 브렌트유도 유명하죠. 하지만 우리한테 대한민국에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두바이유. 왜냐고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거의 70에서 80% 가격이 바로 이 두바이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인 셈이죠. 자, 중동에서 시작된 이 파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유독 우리나라가 이 파도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조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딱 하나죠. 숫자 1.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유가 충격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순위인데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1위. 이건 뭐 전혀 반갑지 않은 일이죠. 도대체 우리 경제 구조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의 경제 구조 그 자체에 있어요. 첫째, 아시다시피 우린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100% 수입에 의존하죠. 둘째,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이게 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잡아먹는 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의 에너지 비용이 올라버리면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전체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건 뭐 남의 얘기가 아니죠.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개개인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주식시장을 거쳐서 내 장바구니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상관계수가 -1에 가깝다.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요, 유가랑 주식시장이 거의 완벽한 시소 관계라는 뜻이에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커지니까 이익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그 회사 주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정연해요. 자, 1단계. 유가가 오릅니다. 그럼 기업들 생산비, 운송비 다 오르죠. 2단계. 시장에서는 이러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바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퍼집니다. 3단계.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를까 봐 걱정되니까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게 돼요.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마지막 4단계. 기업 이익은 줄어들 것 같고 시중에 돈은 더 안 풀릴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이 주식을 파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거죠. 이 모든 게 착착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담이 기업들 선에서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이 자료를 보면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의 64%는 기업이 지지만 나머지 36%는 결국 우리 같은 가게, 즉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해요. 왜냐? 기업들이 오른 비용을 결국 제품 가격에 슬쩍 반영하니까요. 결국 우리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구 반대편에 분쟁이 한 2, 3주 시차를 두고 우리 동네 주유소 기름값을 올리고요.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가격표를 다시 보게 만들고 내가 받은 대출이자 부담을 들리고 내 주식 계좌를 파랗게 물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일상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중동 리스크가 어떻게 우리 지갑까지 오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가 뭘 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사실 딱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기간과 규모예요. 이 분쟁이 대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거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 원유 공급에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길 거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의 모든 시나리오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같은 곳에서는 이 변수들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어요. 베스트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는 분쟁이 빨리 끝나서 유가가 안정되는 경우고요. 반대로 워스트, 최악의 시나리오는 분쟁이 길어지면서 공급에 아주 심각한 충격이 오는 경우죠.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별로 예상 코스피 지수 범위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가 과거의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건데요. 보통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빵 터졌을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고 크게 하락합니다. 하지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면서 다시 반등하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러니까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에너지 위기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물론 국가적인 대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는 개인적으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